꽃치미 김진초. 건너편 자리에서 아기가 보챈다. 아기 엄마가 공갈 젖꼭지를 물려주자 잠시 잠잠하더니 다리를 버둥거리며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한다. 아기 엄마가 허둥대며 가방을 뒤져 우유병을 입에 물리자 아기는 그게 아니라는 듯 혀를 내밀어 뱉어낸다. 눈썹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관자놀이에 푸른 정맥이 부푸는 걸로 보아 아기는 몹시 화가 났나 보다. 뭐가 못마땅한지 몸을 비틀며 자지러지는 아기의 울음은 그칠 기미가 없다. 인내력의 비등점이 지나자 승객들 이마에 하나 둘 짜증이 그어진다. 아기 달래랴 승객들 눈치 보랴 쩔쩔매던 아기 엄마가 결국 지하철에서 내리고 나는 비로소 마음 편히 눈을 붙인다. 몇 개의 정거장을 지나도록 아기의 영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관자놀이에 부풀던 푸른 정맥이 정지 화면으로 치워지지 않는다. 눈을 깜빡여도 요지부동이더니 손이 오버랩된다.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던 그녀의 야윈 손이다. 손가락 사이에서 뻗어나온 세 개의 푸른 정맥이 손목에서 자취를 감추던 그녀의 손은 언제 보아도 춥고 공허했다. 차마 얼굴에 내비치지 못하고 손등으로 옮겨진 그녀의 푸른 정맥. 그녀도 화가 났던 걸까? 부츠꽃처럼 사냥꽃 차례로 하얗게 피어 쓰러진 그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나는 부평 시절 인부들 말마다나 꺼벙이임에 틀림없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를 상기시킬 기호는 도처에 있었다. 수시로 그 기호를 만나면서도 자물통을 핑계 삼아 외면했다. 마침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신도림역이다. 부평에 가야 한다. 부지처럼 새파랗게 언 얼굴로 시작된 그녀와의 비밀. 끝내는 제가 되고만 날들의 시작과 끝이 거기 부평에 있다. 그녀와 만나던 날은 세찬 바람이 무자비하게 뺨따기를 갈기는 초겨울이었다. 처음부터 나는 그녀와의 약속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당연히 지키려는 의지도 없었다. 괜스레 약속했다고 스스로를 나무라며 끌탕하다 마지못해 나선 건 창문을 뒤흔드는 바람 때문이었다. 약속 장소가 실내였다면 끝내 안 나갔을지도 모른다. 하필이면 역 광장에서 만나자고 한 그녀가 원망스러웠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안 나올 걸 염두에 두고 일부러 바깥에서 만나자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가끔 확신 없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만나기로 해. 혹시라도 바람 맞을 경우를 대비하곤 했으니까. 한 데서 기다림이 지치고 주위에 흔들릴 그녀를 떠올리자 나 몰라라 버틸 자신이 사라졌다. 늦은 걸 변명하기도 사과하기도 싫어. 부디 그녀가 그 자리를 떠나길 바라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었다면 그녀와의 비밀도 생기지 않았을 터. 쉽사리 약속을 취소할 수 없던 그때야말로 약속이 약속다운 시절이었다. 피차 연락처도 모른 채 술김에 한 약속이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가 부평 산다고 할 때 나는 무심코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공사장 마기를 하느라 잠시 부평에 머문 적이 있다고 말을 꺼냈다. 이젠 부평도 많이 변했겠죠? 하자. 그녀가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면 옛날 그곳을 찾아줄 수도 있다고. 잊혀진 과거를 뒤밟다 보면
뜻밖의 추억과 좋아하는 기쁨도 잊지 않겠냐며 기꺼이 안내함하고 나섰다. 술김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느닷없이 약속을 잡는 일은 없었으리라. 사실 그녀의 얼굴도 뭣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후배의 동창인 평범한 아줌마였다. 인상적인 게 있다면 술이 취해 입을 크게 벌리고 거침없이 웃던 모습이었다. 다소 과장된 그녀의 박장대소에서 나는 문득 유쾌한 순수를 보았고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치켜 올리는 그녀의 하얀 손가락에서 얼핏 외로움의 냄새를 맡았다. 세 개의 푸른 정맥이 지나치게 기다란 손가락 사이에서 줄기를 뻗어나가다 손목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지킨 뒤 한동안 손을 정수리에 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푸른 정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야윈 손에서 이명처럼 쓸쓸한 바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바람 부는 부평의 광장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렸다. 그날 그 바람이 혹 손돌이 바람이었던가. 겨울 초입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음력 10월 20날경 퇴락의 계절이 낙엽 속에 묻히면 세찬 바람을 몰고 성큼 다가오는 첫 추위. 그것을 이름하여 손돌이 추위라 한다는 걸 강화 출신 동창에게서 들었다. 어느 모임에 먼저 도착한 녀석과 나는 평소 각별하지 않던 터라 대화가 뚝뚝 끊겨 어색했다. 막 문을 연 술집 공기조차 썰렁했다. 화장실에 다녀온 녀석이 부르르 몸을 떨며 말했다. 어제 또 한매진 손돌이 제삿날이 돌아오나 보다. 다락같이 메워진 걸 보니. 손돌이? 이름에서부터 뭔가 억울함이 느껴졌다. 고향에 그런 친구가 있었나 보구나. 화제가 마땅치 않아 불편하던 차라 관심을 표했다. 그 친구 어쩌다 벌써 죽었는데. 손돌이? 네 친구 아니야 임마. 녀석으로부터 이름 없이 쓰러져간 한낱 사공에서 국어사전에 오르는 고유 명사가 된 손돌이의 내력을 들을 수 있었다. 조선 인조 때 후금의 침략으로 임금이 강화도 피난길에 올랐다. 김포에서 강화도로 가는 뱃길은 진도 울돌목 못지않게 물살이 사나웠다. 마을 사람들은 뱃사공 중 가장 노련한 손돌이를 임금에게 추천했다. 급한 물살에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듯 위태로운 배를 손돌이는 침착하게 몰았다. 배가 점점 험한 물살 중심으로 향하자 임금은 불안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역적 몇이 후금으로 도망쳤는데 사공인 손돌이가 그들과 한패로 보였던 것이다. 결국 포박에 꿇어앉히고 문초하게 이르렀다. 하지만 의심이 부풀 대로 부푼 임금의 귀에 결백을 애소하는 손돌이의 말이 들어올 리 없었다. 목이 베이기 전 손돌이는 바가지 하나를 내놓았고 그 덕분에 임금은 무사히 강화도로 건너갈 수 있었다. 바가지를 띄워놓고 그것이 흘러가는 방향으로만 배를 몰라던 손돌이의 당부 덕분이었다. 그런데 배가 강화도에 닿자마자 해오리 바람이 불고 바닷물이 미친 듯 들썩였다. 임금은 자신의 미혹함을 자해하며 손돌이의 시신을 잘 거두어 장사 지내게 했다. 그 후 손돌이가 누명을 쓴 여울목은 손돌목이 되었고 손돌이가 죽은 음력 10월 20날경이면 느닷없이 큰 바람이 분다 하여 손돌이의 한숨 또는 손돌이 바람이라 했다. 강화도 광성보 맞은편 손돌목이 보이는 독포진 유택에서 이미 백골이 진토되었을 손돌이인데 사람들은 겨울을 맞을 때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고
지금도 광하 사람들은 손돌이 바람이 부는 날은 배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에 알고 보니 고려 공민왕이 문고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파천하던 중 지형적 특징을 모르고 오해하는 바람에 손돌이를 참수했다는 설도 있고 손돌이가 아닌 손광류라는 설도 있고 하여튼 얘기가 분분하지만 바가지를 띄우고 바가지의 흐름을 따라 노를 저으라고 했던 것만은 동일했다. 억울한 죽음이 만들어낸 한숨 또는 바람의 전설이 이제야 기억나는 건 또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손돌이 바람이 방향도 없이 마구 달려들어 머리카락과 옷을 헤집던 그날, 그녀는 어깨를 옹성그리고 달달 떨며 친분도 없는 나를 기다렸다. 이따금 보이는 행인들마저 종종 걸음으로 달아나 부평역 광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때문에 얼굴도 기억 안 나는 그녀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매운 바람 탓인지 눈물을 그렁그렁 담은 채 부츠처럼 새파랗게 언 그녀가 발을 동동거리며 사방을 두리번대고 있었다. 사실 그녀의 얼굴보다 옷차림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보랏빛 블라우스와 쥐색 바지에 구멍이 숭숭 뚫린 가을 스웨터를 바짝 여미고 있던 그녀. 다행히 기다란 스카프로 목은 둘둘 말고 있었다. 그런데 스카프가 페이즐리 무늬였다. 밖이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날 기다리느라 새파랗게 언 그녀의 입술을 보자 느닷없이 턱을 끌어당겨 키스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러면 상큼한 풋내가 날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페이즐리 무늬 스카프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입질이라 나로서는 얼떨떨하기만 했다. 일단 어디든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 그녀의 몸을 녹여야 했다. 역전다방을 가리키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차를 가져왔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심스러울 까닭이 없었다. 어이없게도 그녀는 자기가 자가용을 가진 게 민망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차림새도 비로소 이해됐다. 자가 운전자는 바깥 기온에 무뎌 대부분 옷차림이 허술하지 않던가. 차 안에서 기다리면 혹시라도 어긋날까봐 미련을 떨었어요. 그녀가 오히려 미안해했다. 왜 늦었냐고 묻지도 않고 그녀는 학창시절 내가 벽돌을 날랐던 아파트 단지 쪽으로 차를 몰았다. 한 대 썼던 그녀에게 그건 고문일 터였다.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게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일단 따끈한 국물이 있는 밥이나 먹자며 눈에 띄는 설렁탕 집을 가리키자 선선히 차를 댔다. 설렁탕 반찬으로 깍두기와 함께 새콤하게 익은 부추김치가 나왔다. 게다가 날계란까지 덤으로 나왔다. 그녀가 계란을 식탁 모서리에 다 깨더니 묻지도 않고 내 뚝배기에 덜컥 넣어주었다. 이 집에선 이렇게 먹어야 해요. 아줌마의 지나친 친절이었다. 평소 같으면 그가 누구든 정색했을 테지만 가만히 그녀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설설 끓는 설렁탕 뚝배기에서 계란 흰자가 하얗게 풀어지며 나풀나풀 꽃을 피워냈다. 그녀 역시 새파랗게 얼었던 입술이 분홍색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깍두기도 좋지만 부추김치야말로 설렁탕과 환상궁합이라며 설렁탕 국물에 부추김치를 덜어놓고 휘휘 저어 맛나게 먹었다. 내숭이라곤 전혀 없는 그녀가 생경스러우면서도 차갑게 느껴졌다. 저 옛날엔 부추 엄청 싫어했어요.
매일 저녁 그녀의 집 앞마당엔 부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한다. 책가방을 마루에 집어던진 그녀는 부추를 다듬고 어머니는 부추단을 지푸라기로 엮었다. 그녀의 역할은 부추 밑동을 털어내 정리하고 마른 떡잎을 떼어 간추리는 일이었다. 저녁마다 그녀는 달아빠진 수수비자루를 깔고 앉아 밤늦도록 부추향 매콤한 노동을 했다. 그때는 봄부터 가을까지 아무리 잘라내도 끊임없이 자라는 부추의 생명력이 징그러워서 꼴도 보기 싫었다면서 그녀가 천진하게 웃었다. 좀비 아시죠?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부추야말로 채소계의 좀비예요. 어쩌자고 이 여자는 좀비를 들먹이는가. 친구들 사이에서 내 별명이 바로 좀비였다. 유저도 몬스터도 아니고 컨디션에 장애가 있어 비실거리며 다니는 사람, 좀비였다. 큰 키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깨가 구부정했던 나는 활달함과 거리가 멀었고 비쩍 마른 몸에 말수도 적었다. 늘상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내게 속시원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좀비 앞에서 채소계의 좀비 우는 이라니. 친화력은 좋지만 눈치는 제로인 그녀가 지신한 듯 말을 이었다. 끊임없이 자라는 잎도 잎이지만 뿌리는 한솔 더 뜨는 거 아세요? 부추 뿌리는 땅을 먹어치울 듯 번식력이 강해 2, 3년에 한 번은 뿌리를 캐내 갈라낸 뒤 다시 모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 그러면 양분이 뿌리로 다 가는 바람에 잎이 가늘어지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때문에 부추밭을 온통 헤집어 뿌리를 모조리 캐내고 실한 뿌리 몇 대씩만 골라 다시 심는다. 그때 부활의 기회를 잃은 뿌리들이 밭구렁이 퇴비처럼 쌓이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뿌리 내릴 곳을 찾아 잎을 키우고 삐딱한 모습으로 성근꽃을 피워낸다는 얘기였다. 부추의 악착 같은 생명력이 끔찍하고 무섭다며 그녀가 몸소리를 쳤다. 오죽하면 도시로 이사할 때 낯선 세상에 대한 설렘보다 부추에서 해방된 기쁨이 더 컸겠어요. 그녀가 어깨와 양손을 들고 이마를 찌푸렸다. 근데요, 사람처럼 어리석은 동물도 없는가 봐요. 함께 할 땐 모르던 걸 이제야 발견했으니 말이에요. 그게 무엇냐고 묻자 그녀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부추꽃에서 부추향이 난다는 걸 예전엔 통 몰랐네요. 철없던 시절이 가뭇없이 그리워지던 차에 우연히 부추 뿌리를 얻어 화분에 심었는데 하얀 부추꽃이 새삼스레 예뻐 보였단다. 부추를 재배해 내다 팔던 시절에는 대공을 밀고 올라와 피는 성가신 부추꽃을 뽑아내기 급급해 제대로 눈 한 번 맞추지 않았다는 그녀였다. 몸을 낮추고 자세히 들여다보자 하얀 부추꽃에서 매콤달콤한 부추향이 솔솔 풍겼다. 화분에 심으면 부추도 화초였다. 그것도 먹는 화초였다. 상품이 아니니 일삼아 뿌리를 나눠 다시 심을 까닭도 없었다. 생긴 대로 자라는 대로 부추를 잘라 먹고 꽃을 감상하다 보니 이제야말로 제대로 부추 마니아가 된 것 같다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새파랗게 온 그녀를 보는 순간 왜 불쑥 부추가 떠올랐는지, 부추의 좀비는 또 왜 갖다 붙였는지 불교의 연기론이 부쩍 가깝게 다가왔다. 그녀의 집 베란다의 자리에 있을 부추 화분을 떠올리며 언제 한번 나도 부추꽃을 보았으면 싶기도 했다. 부추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나 역시 많이 접하며 살았다. 영남 출신인 어머니는 부추를 정구지라 불렀다. 오이 소박이 소로 사용하고 이따금 정구지 무침이나 해먹던 우리 집에 끼니마다 부추가 올라온 건 아버지 때문이었다.
무슨 까닭인지 아버지가 갑자기 코피를 쏟고 각혈을 했다. 다행히 폐병은 아니었지만 확실한 병명을 알 수 없었다. 겁에 질린 어머니는 사방에 약방문을 했다. 처음엔 솔잎 새순을 따다가 생습을 내 들이다가 슬그머니 전구지로 바뀌었다. 어디선가 전구지가 좋다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강한 솔잎향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자꾸 토하는 바람에 찾은 대안이었다. 때마침 봄이 오고 있었다. 초봄 해전구지는 몰래 숨가놓고 먹는다 카더라. 어머니는 전구지전, 전구지 김치, 전구지 강회, 전구지 잡채를 끼니마다 상에 올렸다. 아버지는 시시때때로 전구지 생즙까지 마셨다. 시퍼런 전구지 생즙의 풋내가 역겨울 땐 청주와 섞어 마셨다. 누구 못지않게 나도 부추에 물린 사람이라고 하자 그녀가 물었다. 그래서 아버님은 부추덕을 보셨나요? 어머니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병명은 간경화였다. 배운 거 없는 어머니였지만 발품과 기동량으로 얻은 처방은 옳았다. 부추야말로 간에 더없이 좋은 식품이었다. 동의보감은 부추가 간의 채소이면서 아린 성분으로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했다. 본초 강목은 부추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비뇨 생식기를 다스린다고 했다. 고려시대 중국에서 들어온 부추는 시고 맵고 떫으면서 독이 없는 채소로 사랑받았다. 날로 먹으면 통증 완화와 해독작용을 하고 익혀 먹으면 장이 튼튼해지지만 따뜻한 성질이 있어 열이 많은 사람에겐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열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지병에는 좋은 식품이었으나 아버지의 체질과는 맞지 않았던 것이다. 세상에 다 좋은 건 없나 봐요. 왜 암 환자도 항암 치료하면 멀쩡한 세포까지 죽어 허약해지잖아요. 그녀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그녀를 대하는 것 같아 뜨끔하기도 했다. 다음 약속 때 나는 미리 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무엇이 당기는지 알 수 없지만 자석에 끌리듯 부평역 광장으로 가 나답지 않게 착한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렸다. 먼저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역사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달려오는 그녀가 보이자 나는 손을 번쩍 들었다. 먼 거리도 아닌데 헉헉 숨을 몰아쉬며 뛰어온 그녀가 불쑥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수도 없이 죽을 뻔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녀답지 않게 한참 뜸을 들이더니 고개를 숙이고 조그맣게 말했다. 신호등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어 어깨를 으쓱했다. 사실은 절반쯤 넋이 실종된 그녀가 실망스러웠다. 이런 푼수를 만나자고 부평까지 달려왔나? 순간 그녀의 방언이 터졌다. 뭔가에 홀린 듯 나는커녕 주변조차 의식하지 않았다. 나는 불편한 내색을 하며 자주 엉덩이를 들썩였다. 하지만 그녀의 방언은 이미 터진 뚝이었다. 나를 만나러 오는 길이 어찌나 설레는지 가슴이 쿵닥거리고 독한 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머리가 띵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명도 아닌데 신호등 색깔이 전혀 구분되지 않았고 세상에 달랑 혼자 남은 듯 주변 배경이 하나둘 사라졌다며 갓길에 차를 대 잠시 쉬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 몇 번이나 사고 낼 고비를 넘기며 달려왔다고 했다. 사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고 내 얼굴은 떠오르지도 않았다며 그저 왠지 슬프고 우울한 분위기만 어렴풋이 감지되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몽글몽글 포도송이처럼 피어오르는 기포가
가슴 뻐근하게 들어차 숨쉬기조차 버거웠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벅차고도 무서운 이 감정이 대체 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든 그녀가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이 세상이 아닌 딴 세상에 든 것 같아요. 두렵지만 되돌아가기 싫어요. 고삐는 이미 놓쳤어요. 귓바퀴에서 앵앵거리던 모기가 침을 꽂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뭐야, 이 여자 나한테 꽂힌 거야? 사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여자와 뭔가를 도모할 의사는 더욱 없었다. 내게 여자는 귀찮은 존재였다. 그걸 잠깐 잊고 실수한 거였다. 어쩌면 나 역시 뭔가에 씌어 다시금 부평을 찾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 취향과는 한참 거리가 먼 여자였지만 목숨 걸고 무작정 나를 향해 달려왔다는 말에 잠시 우쭐한 것도 사실이다. 아무런 규칙도 질서도 없이 현실과 몽환을 오가는 그녀의 방언은 한동안 계속됐다.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실종된 폭발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흥분으로 그녀의 얼굴은 점점 달아올랐다. 지금 저 여자가 나한테 고백하는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그녀는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나는 남의 말을 듣듯 흘려들었다. 나란 존재가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누군가가 내 일상을 흐트리는 것도 싫었다. 계속 반복되는 그녀의 열띤 감정엔 귀를 닫고 찬찬히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이번에도 페이즐리 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오래전 페이즐리 무늬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태극 모양이구나 생각했다. 그 옛날 옥을 반달 모양으로 다듬어 쓰던 장신구 고곡을 닮은 듯도 했다. 집신벌레와도 비슷했다. 내가 짝사랑했던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 그녀는 페이즐리 무늬 머플러나 블라우스 혹은 가방을 즐겼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푹 꼰대였다. 20대 처녀가 복고풍의 페이즐리 무늬만 고집하니 왠지 고루하고 거늘거 보였던 것이다. 대생 시간에 사비연필 잡는 법이 서툰 내 손을 그녀가 잡아주었다. 명주처럼 보드랍고 따끈한 그녀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 눈앞이 캄캄하면서 사타구니가 뻐근해졌다. 찔끔 팬티가 젖는 듯도 했다. 몽정도 모르던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신비한 쾌락이었다. 나란 학생의 존재조차 모르겠지만 내게 그녀는 특별한 선생이었고 여자였다. 그 후 내겐 특이한 버릇이 생겼다. 페이즐리 무늬만 보면 성감대가 자동으로 작동했다. 처음으로 양복을 장만할 때 넥타이는 당연히 페이즐리 무늬였다. 꼰대같이 그게 뭐냐. 친구들이 놀려대도 꿋꿋이 페이즐리 무늬를 고집했다. 페이즐리 무늬에서 해방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없다. 이젠 그것은 어쩌다 한번 무게 잡을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초점 잃은 멍한 눈으로 그녀의 스카프를 바라보자 그녀가 목에 두른 스카프를 만지작대며 말했다. 촌스럽죠. 그래도 전 이 올챙이가 귀여워서 좋아요. 그러고 보니 페이즐리 무늬는 올챙이와 유사했다. 복고풍 무늬의 애송이의 대명사 올챙이라. 하긴 누군들 애송이 시절이 없으랴. 그 시절이 그리워 페이즐리 무늬가 이토록 오래 사랑받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고교 시절 여름방학 때 가까운 섬으로 캠핑을 떠났다. 짝을 맞춰 여고생들과 함께 갔는데 한밤중에 여고생 하나가 갑자기 토사 광난을 일으켰다. 차갑게 식어가는 여고생을 사내 애들이 다투어 주물러주고 난리법석을 피웠다.
그 여고생이 빼어난 미모의 주인공인 때문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힘에서 밀렸던 나는 축 늘어진 그 여고생의 다리 한 짝이라도 차지하려 전전긍긍했다. 날이 밝자 아쉬운 마음으로 철수하는데 서로 그 여고생을 얻겠다고 또 한바탕 전쟁을 치렀고 나는 아예 열애로 밀려났다. 부실한 내 몸이 원망스러웠다. 힘이 아닌 성과를 택한 건 당연한 귀결이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붙지 않고 빨리 지치는 형이라 운동도 맞지 않았다. 비실비실 구부정한 꺽다리에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나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양키 시장에서 잭 나이프를 구해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찰칵 소리만 나도 친구들은 겁을 집어먹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누굴 해친 적은 없다. 다만 거울을 보며 사나운 눈빛을 키웠다. 눈싸움에서만 이기면 다음 단계는 절로 생략됐다. 올챙이 시절엔 자존심이 걸린 생존 전략에 제법 적극적이었는데 언제부터 그 모든 게 시들해졌을까? 내 눈빛을 들여다본 기억이 까마득하다. 문득 신호등이 보이지 않았다는 그녀가 다시 보였다. 검은 자위가 유난히 큰 여자였다. 그녀가 스카프를 고쳐매며 물었다. 원래는 세련되고 패셔너블한 무늬인데 제가 망친 건가요? 이빨린 말에 서툰 나는 애매하게 웃고 말았다. 그녀의 목에는 벌써 개구리가 되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올챙이가 꼬리를 치고 있었다. 왠지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챙이뿐 아니라 고곡도 집신벌레도 저렇게 크다면 징그럽긴 마찬가지의 일터였다. 저 무늬가 혹시 중생대 공룡이 살던 시절을 의미한다면 올챙이고 집신벌레고 저처럼 클 수도 있겠구나. 억지로 마음을 바꿨다. 그녀의 요란한 감정 소동만 아니었다면 몇 번쯤 더 만나 소일할 생각이었는데 그만 시간을 당겨야겠다. 나를 향해 목숨 걸고 달려오다니 골치 아픈 여자는 딱 질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자 한결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그녀와 나란히 지난번에 미루었던 거리로 향했다. 부평역 건너편 인부들과 함께 묵던 숙소가 있던 자리는 먹자 골목으로 변해 있었다. 어디가 어딘지 도통 종잡을 수 없었다. 대표적인 건물이나 상호라도 기억나면 좀 좋을까. 부평역 맞은편이라는 것 말고는 캄캄했다. 한밭집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면 하룻판을 버리거나 술취름을 하고 나는 돌아앉아 책을 읽었다. 어이 꺼벙이 새님 와서 한잔하지 그래. 탱크처럼 요란한 코골이가 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잠들기 위해서라도 한 잔이 절실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한번 섞이면 계속 어울려야 할 터였다. 인부들은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었다. 일당을 모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내게 허투루 쓸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시끄러운 가운데 수면에 빠지자면 딱딱한 책밖에 없었다.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는 책을 수면제 삼아 일단 잠에 빠지면 다행히 깨어나지 않았다. 허약한 몸으로 종일 고된 일을 한 까닭에 끙끙 앓으며 죽음 같은 잠을 잤다. 내가 곁을 주지 않아 아저씨들이 심부름시키는 일도 없었다. 목적이 뚜렷했던 젊은 날의 내 노동에 인간미는 없었다. 그때 함께했던 아저씨들에게 나는 천하에 싹 수 없는 놈이었을 게다. 이 나이에 이 모양이 될 줄 몰랐기에 그렇게 톡톡 털지 않았나 싶다. 앞을 모르니 살지 훤히 보인다면 아무도 살아내지 못할 인생이다. 그녀와도 마찬가지. 내가 그녀와 엮일 줄 알았다면 시작도 안 했으리라.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았을 때라
그 무엇도 시작할 의사가 없었다. 이따금 술자리에 끌려가 덕게 앉은 목구멍과 귀를 씹는 게 가장 큰 호사였다. 무능한 내게 실망한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가 있는 뉴질랜드로 가버렸다. 함께 가자고 성화를 해도 마다할 내게 아내는 빈말조차 생략했다. 혼자는 살 수 있지? 당신이라도 잘 살아. 애들은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잘 키울 테니 걱정 말고. 최소한의 기대조차 놓아버린 아내 앞에서 더 이상 초라해지기 싫어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다. 작별 인사도 없이 우리는 헤어졌다. 건사할 가족이 떠나자 나는 더욱 추락했다. 추락의 끝에서 버둥거림조차 멈춘 채 시체 놀이를 즐겼다. 종일 시체처럼 누워 빈둥거렸다. 배가 고프면 생라면이나 생쌀을 씹어 삼켰다. 누군가 가져다 놓은 마른 미역도 뜯어먹었다.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머리가 아파도 참았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 보니 꿈과 현실에 혼돈이 왔다. 현실보다는 꿈이 역동적이었다. 당연히 꿈을 택했다. 꿈꾸기 위해 나는 자고 또 잤다. 강원도 한사철에 주지로 있는 대학 선배가 가끔 들여다보았다. 안거에 들어가다 생각하고 푹 쉬어라. 움직이기 싫을 때 움직이면 꼭 죄를 짓게 되니까. 그렇다. 나는 그녀와의 약속에 나가기 싫었다. 선배 말대로라면 나가지 말아야 했다. 그녀가 추위에 떨다 곧불에 걸리건 말건 흔들리지 말아야 했다. 창문을 뒤흔드는 바람만 아니었다면 약속을 무시하고 뒹굴었을 것이다. 문제는 바람이었다. 사나운 원한 맺힌 손도리 바람만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바람맞췄을 것이다. 단 한 번 맞은 바람 때문에 그녀가 내게 원한을 가질 리도 없을 터. 그대로 인연이 닿을 수도 있었다. 뇌의 죄는 늦게 남아 약속 장소에 나간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순진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한다. 게다가 그녀는 아줌마였다. 내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녀가 찾아왔다. 양손에 바리바리 밑반찬에서부터 찌개거리까지 싸들고 왔다. 골머리가 찌끈거렸다. 4월이 쳐들어왔어요. 마냥 들뜬 그녀는 입춘도 맞기 전인데 4월이 쳐들어왔다며 헛소리를 했다. 개나리를 시작으로 진달래, 목련, 벚꽃, 라일락이 릴레이하듯 터지는 꽃의 계절을 맞이하느라 숨이 찰 지경이라며 흥분했다. 꽃보다 화사한 그녀의 얼굴이 무섭고 우울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여자에게 시달려야 하는가? 아내를 방관하는 그녀의 남편에게도 화가 났다. 그녀가 귀찮은 나머지 되는 대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했다. 그녀는 토라지지도 않고 나를 향해 달려왔다. 자연스럽게 자기를 대해주니 이젠 신호등도 제대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안도했다. 그녀는 관리받는 얼굴도 관리받는 몸도 아니지만 돈에 구애받는 사람도 아닌 듯했다. 도무지 직걱정을 안 하는 별난 여자였다. 먼저 잠자리를 요구하는 일도 없었다. 자기가 무슨 처녀이기라도 한 양 모텔 앞에서 주춤거릴 땐 어이가 없어 큰 소리를 냈다. 매사가 제멋대로인 여자에게 부하가 나 손목을 비틀어 잡아 끌었다. 여자를 함부로 다루며 욕정을 채웠다.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그녀가 나를 떠나는 것이었다. 혹시 돌싱? 그건 더 위험했다. 나는 그녀에게 말려들 의사가 전혀 없었다. 제 바람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남는 시간 있으면 함께 해주셨으면.
아무리 가진 게 시간밖에 없다 해도 남아 돌지는 않는다. 이 여자에게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였나 싶자 이마가 바짝 치켜졌다. 아, 제가 실수했네요. 제게 시간을 좀 적선해 주세요. 돈 적선보다 시간 적선이 더 무섭다. 돈은 넘치게 많을 수도 부족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아니다. 대놓고 인생을 적선하라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 참으로 염치 없는 여자구나 싶어 본격적으로 뒤로 빼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아오는 걸 원청 봉쇄하기 위해 선배의 사찰에 가서 며칠씩 묵었다. 하지만 예민한 나는 잠자리가 바뀌면 날밤을 밝혀야 했다. 피로에 지쳐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가 진을 치고 기다렸다. 나를 번거롭게 하는 그녀가 짜증스러워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포기를 몰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여자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달라고.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그녀는 노여운 기색도 없이 커다란 검은 자위를 반짝이며 생글거렸다. 저도 한 번쯤은 제 마음에 귀 기울이고 싶은데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되나요? 이 정도면 사이코 아닌가. 부추의 생명력에 질렸다는 여자가 딱 부추의 생리를 닮아 있었다. 어느새 계절은 초여름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도망치자면 가족이 있는 뉴질랜드로 튀는 길밖에 없었다. 구차한 절차를 거쳐 수속을 밟던 어느 날 문 앞에 뭔가 배달되어 있었다. 뚜껑을 열자 자잘한 흰 꽃이 만개에 있었다. 듣도 보도 못한 꽃김치에서 매콤 새콤한 냄새가 달려들었다. 분명 김치였으나 나는 왠지 하얀 꽃을 장식한 상여가 떠올라 섬뜩했다. 제가 화분에 키운 부추꽃으로 담근 물김치예요. 열무와 함께 담가 시원한 맛이 날 거예요. 부디 시원하게 사세요. 그녀의 메모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드디어 미친 열병이 잦아들어 제자리로 돌아갔구나. 그녀의 메모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보다 더 속 시원한 일이 어디 있을까. 오랜만에 뜨거운 밥을 지어 그녀의 부추꽃 열무 물김치와 함께 먹었다. 체증이 뚫리는 시원 상큼한 맛이었다. 그녀의 말맞다나 부추꽃에서는 부추 향기가 났다. 젓가락으로 하얀 부추꽃을 한 송이씩 건져 먹으며 내게서 해방된 그녀를 축하하고 그녀에게서 해방된 나를 축하했다. 그녀가 빠졌으니 굳이 이 땅을 떠날 이유가 없었다. 아내의 독서를 고스란히 받아내며 이민 절차를 취소하고 다시 방에 틀어박혔다. 6개월 남짓 그녀와의 추억이 나로선 별로 애절할 것도 없었다. 이따금 부추김치를 먹을 때면 부추처럼 새파랗게 얼었던 그녀의 얼굴이 잠깐 스치고 어린아이 관자놀이에서 푸른 정맥이 보이면 그녀의 야윈 손이 떠오르고 페이즐리 무늬를 보면 올챙이가 생각나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해 연말 송년회에서 그녀의 동창인 후배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말았다. 얼마 전 그녀가 죽어 문상을 다녀왔다는 것이었다. 애들 학습지 교사하면서 근근히 살다 부모님이 남겨준 야산에 무슨 관광단지가 들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네요. 근데 통장만 두둑하면 뭐해요? 애들만 상대하고 살아 그런지 1대1로 남자를 만나는 게 불편하고 무섭다며 혼자 늙어갔는데 뭐 그런 개떡 같은 인생이 다 있나 몰라. 뭔가 생각난 듯 후배의 눈길이 내게 꽂혔다. 순간 싸늘한 긴장감이 등뼈를 훑고 지나갔다. 아 참, 작년 겨울에 형하고 부천인가 부평인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는 것 같던데 그때 만나긴 했어요? 후배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비로소 허리를 고추 세운 나는
뒤로 존불러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럴 줄 알았어요. 술 한 잔이 느슨해져서 공수표 발행하고 다음날 안면 바꾸는 게 걔 주특기거든요. 형과 만날 양이면 분명 저도 끼워 넣었을 텐데 아무 연락 없기에 그러려니 했어요. 그녀와 나의 비밀이 나만의 비밀로 남겨졌다. 내가 안고 가야 할 2인분의 비밀이 물 젖은 솜처럼 묵직하게 가슴을 압박했다. 그 아까운 독거처녀는 어쩌다 비명에 갔대?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친구가 대어를 놓친 듯 다가앉았다. 글쎄요, 사고라고 하는데 어쩌면 잠시 미쳤는지도 모르고 왜 혼자 살다 보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해 12월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그녀는 폭설이 쏟아지는 부평역 광장에서 서성대다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에 받치고 말았던 것이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 달랑 블라우스 한 장에 구멍이 숭숭 뚫린 가을 스웨터만 걸치고 나갔으니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고 전날 술 한잔 하자고 조르는 걸 다음에 날 좀 풀리면 하자고 미뤘는데 허무하게도 다음이 없네요. 친구라곤 달랑 나 하나밖에 없었는데. 후배가 눈시울을 붉힐 때 나는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뜨고 말았다. 이제 그만 내리라고 매정하게 몰아친 내가 다음이 없는 인생 때문에 자책하는 후배의 얼굴을 어찌 마주하겠는가. 이튿날 나는 부평역으로 향했다. 그녀가 부채처럼 새파랗게 얼어 서 있던 자리 근방에 스프레이 자국이 있었다. 쓰러져 두루뭉실해진 그녀가 있었다. 정말 갔구나. 얼어서 갔구나. 피 흘리며 갔구나. 이렇게 인생에서 내렸구나. 텅 빈 머리로 우두커니 서 있는데 두터운 눈 위에 점점이 박힌 붉은 올챙이가 고물거렸다. 그녀 대신 꼬리를 흔들며 나를 깨웠다. 페이즐 무늬가 올챙이처럼 귀엽다던 그녀. 삶도 사랑도 올챙이처럼 서툴던 그녀. 바보 같은 사랑에 지어 철철 피 흘리며 떠난 그녀. 흰 눈이를 유영하는 선홍색 올챙이가 영혼처럼 꼬리를 흔들었다. 귀가 떨어져 나갈 듯 매운 바람 한가운데에 나를 방치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친놈 보듯 헐끔댔다. 나는 석상처럼 꼼짝도 않고 서서 몸뚱이를 냉동시켰다. 그녀의 명복을 빌 자격조차 없었다. 그녀처럼 꽁꽁 어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될 즈음 쨍 머리가 깨지고 입이 터졌다. 가여운 여인이여, 그대 순정한 영혼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훼손했던 나를 쓰레기처럼 밟고 지나가라. 깡통처럼 힘껏 차버리고 떠나라. 한 데서 떠는 일은 내게 맡기고 그대는 따스한 햇살에 사뿐히 들어 환히 피어라. 눈꼬리 근육이 찢어질 듯 당기면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멈출 줄 모르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눈물이 언 발등에 낙수처럼 떨어졌다. 순간 매콤한 향이 퍼지면서 흐릿한 시야에 하얀 부추꽃이 톡톡 피어났다. 천지가 온통 부추꽃 지천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아니라 부추꽃을 찾아 나섰을지도 모른다. 끊어도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질긴 사랑의 생명력에 홀로 비명을 지르다가 흰 눈이 뒤덮인 세상을 부추꽃밭으로 착가 뛰쳐나갔는지도. 그녀와 작별을 마친 나는 비밀을 꼭꼭 접어 가슴속 깊이 넣고 자물통을 채운 뒤 부평역 광장에 열쇠를 던져버렸다.
그 벙어리 자물통을 빽빽 우는 젖먹이 아이가 열어줄 줄도 15년 만에 찾은 부평역 광장에서 무참히 버림받을 줄도 나는 몰랐다. 역사를 빠져나가자 광장은 간데없고 그녀를 들이받은 자동차들만 꼬리를 물고 번성을 자랑했다. 어디가 어딘지 종잡을 수 없었다. 아픈 추억도 추억이다. 그것을 부인하는 장치가 원망스러워 길 잃은 사내처럼 한동안 넋을 놓고 서 있다. 비실비실 술집을 찾아 들어갔다. 얼마나 마셨는지 집은 또 어떻게 찾아왔는지 캄캄하다. 어쩌면 그녀가 바래다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 비실비실한 좀비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부평역에서의 허망함을 달래기 위해서다. 아니, 그녀의 기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다. 부추꽃이 피려면 아직 멀었다. 아파트 화단으로 내려가 꽃을 딴다. 개나리, 진달래, 펜지, 냉이, 민들레, 제비꽃. 눈에 띄는 꽃은 가리지 않고 딴다. 하나같이 생사를 찢으며 아프게 핀 꽃이다. 사찰에서 선배가 보내준 동치미 물을 썰고 국물을 부은 뒤 원색의 화려한 꽃잎들을 띄운다. 꽃들이 저마다의 색깔과 자태를 뽐낸다. 동치미에 꽃을 띄웠으니 이건 뭘까? 꽃치미? 그래, 꽃치미가 적당하겠다. 그녀의 마지막 언어, 부추꽃 열무 물김치를 생각하며 꽃치미 국물을 떠먹는다. 부추꽃 열무 물김치처럼 시원하게 살라던 그녀의 바람과 달리 내 인생은 내내 시들배들이었다. 인생도 사랑도 하다못해 음식조차 맛을 몰랐다. 꽃치미 국물에 배어든 다채로운 맛에 비실비실한 미각이 눈을 뜬다. 꽃잎을 하나씩 집어먹는다. 여리디 여린 봄꽃엔 동치미 간이 배고 국물엔 꽃향기가 배었다. 나를 향해 맹목적으로 피어났던 그녀. 내게 베어들려고 무던히도 애쓴 그녀. 꽃치미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나를 점령한다. 무방비 상태로 그녀에게 점령당한다. 문틈으로 혀를 날름대며 기어오는 봄 햇살이 독사 같다. 독사를 기다리며 독 없는 그녀를 모독한 채로 꽃치미를 먹는다. 모든 꽃에는 독이 있다.